어린 시절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한 입을 덮고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존재였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거리가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에 각자의 씨앗을 흩뿌리듯 형제자매도 그렇게 각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남이 되었다는 씁쓸한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슬퍼할 일일까요? 이 변화 속에 숨겨진 인생의 깊은 이치는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오랜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시대를 앞선 통찰력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의 삶과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는 자연스러운 이유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니어 쌩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여, 그대들 혹 마음에 한 조각 근심을 품고 있는가? 젊은 시절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들이 세월 앞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가?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이는 자연의 순리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첫 번째, 변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나니 그대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아는가? 형제 또한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는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다. 한 줄기에서 시작하여 무성히 자라나지만 햇볕과 바람을 쫓아 저마다의 잎을 틔우고 제 길을 찾는 이치와 같으니라.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니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내 형 정약전과 정약종, 그리고 나 정약용이 그러하였지. 우리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고 꿈과 포부를 함께 나누며 성장했소. 허나 세월은 우리를 각기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소.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으며, 나는 홀로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목민심서를 완성하였으니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했노라. 이처럼 삶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니라.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변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릴 적 방 하나를 같이 쓰며 모든 비밀을 나누던 형제가 성인이 되어 서울과 제주 혹은 아예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명은 도시에서 IT 개발자로 밤샘하며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시골에서 텃밭 가꾸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된 대화 주제나 만날 시간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했지만 이제는 각자 바쁜 일상과 배우자, 자녀들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예전처럼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오히려 소원해진 관계에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수용이 곧 지혜입니다. 비움이 채움보다 쉽다. 그대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굳이 애써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현명한 태도이다. 억지로 붙잡고 매달리려 한다면 이는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더욱 세게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 결국 마음의 고통만 커질 뿐이다. 내가 유배지 강진에서 얻은 깨달음은 이러하니,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은 비단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 특히 형제 관계에서도 진리로 통한다. 형제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거나 마땅히 나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된다. 이는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욕심을 비움으로써 스스로를 채우는 지혜이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기보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이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이니라. 60대 초반의 영희 씨는 젊은 시절 형제들이 참 많아 좋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형제 모임을 만들고 명절이면 모두가 모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늘 본인이 총대를 메고 연락을 하고 장소를 정했지만 번번이 이번엔 힘들다, 바쁘다, 애들이 안 간대 같은 동생들의 답에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느 날 영희 씨는 기대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는 본인이 연락하고 싶은 때에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사진 한 장을 보내는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주도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가끔씩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고 영희 씨의 마음속에 그토록 지워지지 않던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타인,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무게. 어린 시절, 한밥상에 둘러앉아 한 이불 아래 잠들며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 시절을 어찌 잊겠는가. 허나 세월이 흘러 그대들이 각자의 인연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생업을 이어가며 각기 다른 자녀를 길러내니 그 책임과 무게가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 내려야 할 때 그 뿌리는 이제 그대가 이룬 새로운 가정에 깊숙이 박히는 법이니라. 이는 결코 그릇된 일이 아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어 저마다의 영역을 만들고 강물이 수많은 지류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찾아 흘러가듯 인간 또한 성장하고 번성하는 자연스러운 이치이니라. 씨앗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가야 비로소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숲을 이루듯 형제자매도 흩어져야 각자의 고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니라. 억지로 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 한다면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답답함만 안겨줄 뿐이니 이 이치를 깨닫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에도 평온이 깃들리라. 네 번째, 기대감을 버려야 편안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한시적인 것. 그대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당연하게 기대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니라. 지나친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낳고 그 실망은 쉬이 원망으로 변하여 마음의 짐이 되는 법이다.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듯 채워지지 않는 기대는 그대의 마음을 메마르게 할 뿐이니라. 내 삶을 통해 깨달았으니 모든 인간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그러하고 백년해로를 맹세한 부부의 인연도 생애 끝에 이르면 각자의 길을 가는 법이다. 하물며 형제관계는 어떠하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으니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언젠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관계들처럼 변화하거나
멀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현명한 자세이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종종 온라인 메신저 대화에서 촉발되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형이 올린 이번 명절엔 다 같이 가족여행 어때? 라는 메시지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가족 단합을 강조하며 여러 행사를 기획했지만 박 선생님은 이미 독립한 자녀들 가족과의 시간을 따로 계획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번 형의 기대에 맞춰주다 보니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형은 동생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박 선생님은 형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깊은 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형제 간의 기대감은 여전하고 그것이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형제니까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기대감을 과감히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한시적인 관계의 특성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각자의 신념, 각자의 길. 그대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여 어찌 모든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같을 수 있겠는가. 각자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마음의 품은 이상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마치 하나의 강에서 흘러나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지류와 같으니라. 흐름이 다르다 하여 어느 지류가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는가. 내 형 정약종은 굳건한 신념으로 천주교를 택하여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고 정약전은 흑산도 깊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자연을 탐구하며 학문에 파묻혀 희귀한 어류를 기록하여 자선어보를 남겼다. 나는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개혁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실학 연구에 매진하여 문민심서를 완성했으니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진정한 성숙함이니라.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서로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라. 우리 사회는 정약용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정치적 신념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종교관이 완전히 다르거나 은퇴 후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상반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70대 이모님 댁 가족은 추석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곤 합니다. 첫째 아들은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뉴스를 볼 때마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둘째 딸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만날 때마다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아예 대화를 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가치관과 철학이 다를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저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강요와 판단 대신 존중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현실적인 요인들이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얻는 평화. 대들, 인간 세상의 관계는 오직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현실적인 요인들이 그 관계의 깊이와 형태를 좌우하기도 한다. 재산과 명예의 차이,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의 부재, 지리적 멀어짐,
그리고 세월과 함께 변하는 성격 차이들은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냉정한 현실이니라. 내가 백성들을 걱정하며 말하기를 불안빈 환불균. 즉, 백성들은 가난함 자체보다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한다고 하였다. 이 이치는 형제 관계에도 통한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비교의식과 불균형이 생기면 깊은 갈등이 뿌리내리기 마련이니라. 부자인 형제는 마음 한편의 우월감을, 가난한 형제는 열등감과 함께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니,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쌓여 관계는 쉬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법이다. 이처럼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때로 적절한 거리를 두어 서로에게 불필요한 비교의 시선을 거두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편이니라. 형제 관계는 현실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2대 있다는 언니 집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도 모두 유학파지만 막내 동생네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아이들 학비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과자 한 봉지도 나눠 먹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 오고 가는 명품 이야기나 해외여행 이야기가 막내 동생에게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서운함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모일 구심점도 사라진 데다 명절마다 드는 경조사비나 선물 비용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무조건 과거처럼 지내려 한다면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은 관계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서로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다른데 억지로 같은 잣대로 바라보려 할수록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 없는 만남을 위해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거나 경제적인 대화를 피하고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억지는 피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인연이 오래간다. 그대들 형제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모임을 만들거나 의무감만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애쓰지 마라. 억지로 짜맞춘 관계는 결국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니, 이는 마치 삐걱거리는 수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늘 일렀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형성되는 법이니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마음 가는 대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의 형태이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으며 서로에게 부담과 피곤함만 안겨줄 뿐이니라.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고 상대에게도 자유를 주라. 자연의 섭리처럼 흐르도록 두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마음에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지혜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억지스러운 관계를 꽤 많이 경험합니다. 60대 정은 씨는 매년 설날과 추석, 그리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생신, 칠순잔치 등 크고 작은 명절과 가족 행사에 남편의 5형제가 모두 모여야 한다는 가족회의 규칙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번 억지로 모이다 보니 정작 만나서는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고 누가 잘났는지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 피곤하기 짝이 없었죠. 이제는 연례 행사처럼 다가오는 모임의 설렘보다는 의무감과 체력적인 부담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처럼 형제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 오히려 관계의 끈은 삐걱거리며 끊어지기 쉽습니다. 정은 씨의 남편이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형제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자 처음엔 서운함을 비추던 형제들도 결국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고 모임 횟수를 줄이고
대신 가볍게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정말 보고 싶을 때만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서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무감 없는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8번째,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그대 자신의 삶이 우선이다. 그대들, 어찌 타인의 시선에 그리도 얽매이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형제끼리 왜 안 만나느냐, 가족인데. 어찌 그러느냐 질문한다 하여 그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의무가 그대에게 있는가? 없다. 그대의 삶은 오롯이 그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니 남들의 잣대나 기준에 맞춰 그대의 삶을 살 필요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이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그대 자신은 피로와 가면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니라.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 사는 삶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떳떳하게 그대 자신의 삶을 살라.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그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리라. 현대 사회는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남의 삶을 너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대 박 여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척이 자신에게 어유, 언니는 주말마다 아들네 집 가서 손주 본다는데 동생네는 자주 못 보나 봐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제가 바빠서 혹은 서로의 삶을 존중해서 자주 만나지 않는 것뿐인데 남들의 시선에서는 사이 안 좋은 형제로 비칠까봐 늘 걱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느 날 박 여사님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형제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네, 서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관계를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의 평화와 행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려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9번째, 도움은 자발적인 선택이다. 과도한 희생은 없느니라.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미덕이다. 허나 이는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그대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의무감만으로 억지로 돕는다면 이는 마치 빈 수레를 억지로 끄는 것과 같아 그대 자신마저 지치게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도움은 주는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대의 가정과 그대 자신의 평안이 언제나 최우선임을 잊지 마라.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도움을 요청받거나 그대의 삶을 희생해야 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감내할 필요는 없느니라. 진정한 도움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는 이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할 때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죄책감 때문에 베푸는 도움은 결국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뿐이니라. 오늘날 형제 간의 도움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70대 초반의 최 선생님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누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꺼내 써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최 선생님은 형제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돕겠어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부담을 떠안았죠. 하지만 결국 본인도 건강이 나빠지고 배우자와 갈등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이처럼 형제라는 이유로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받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안정,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